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연대행정학과 양재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릴 거는 복지의 하나로서 기본소득이 많이 얘기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도 또 위축될 수가 있고 복지국가를 발전시켜서 가야 되는데 그 발전시켜야 갈 재원이 엉뚱한 데 쓰이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얘기하고 싶어서 오늘 초대해 주셔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뭐 다 같은 복지 아니냐, 각 국가에서 돈 주고 뭐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걸 한번 좀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복지국가 얘기할 때 아까 우리 경기연의 유영성 선생님께서 롤즈도 얘기하시고 하시던데 롤즈부터 시작하는 게 복지가 무엇인지 기본소득과 어떻게 다른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존 롤즈의 정의론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 합니다. 롤즈가 정의롭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누구 철학자가 얘기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정의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봤는데 그때 전제 조건 하나는 눈을 가리고 무지의 장막 속에서 하자 그랬었어요. 뭐냐면 자기 처지를 알면 자기 이해관계를 알게 되면 합의할 수 없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면, 내가 가난한 사람이면, 내가 장애인이면, 아니면 내가 양반이면, 내가 평민이면 서로 다른 이해관계 속에서 다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이해관계인지 모른다라는 걸 전제로 한번 얘기해보자. 그게 무지라고 표현한 거. 내가 어떤 사람으로 태어날지, 어떤 능력을 갖고 태어날지, 능력이 없을지 그런 걸 모르는 상황에서 토론회에서 한번 얘기해보면 세 가지는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봤어요. 첫 번째는 자유의 원칙. 자유롭게 한번 살 수 있게 하고 자기가 태어난 어떤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직업 선택, 자유를 갖고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살자라는 거예요. 어떤 자기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살게 되고 그러면 뭔가 보상이 거기 따르고 올 거 아닙니까? 손흥민 같은 되고 벤처에서 성공한 사업가 그게 될 것이고 내 기술 갖고 있어서 열심히 한 사람은 남보다 소득이 높을 거고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 보상을 받게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열심히 하는 것, 타고난 재능 그런 것을 창출된 어떤 유무형의 사회적 부는 누구에게나 더 좋은 거니까 꼭 거기 자기 개인 것만이 아니라고 본 거예요. 아까 사회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은 그냥 그 태어난 것만으로도 혜택을 보는 거잖아요. 내가 만약에 아프리카에 태어났었으면 그 태어난 것만으로도 사실은 미치고 살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그 사회적인 어떤 유무형의 부를 쌓는 거는 좋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 원칙에 대해서는 일단은 다 동의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그것만 갖고는 불안해요, 사람들이. 왜? 장애를 갖고 태어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열심히 잘 살다가 산재를 당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아플 수도 있는 거고, 혹은 가난한 집에 태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보험의 원칙이 차등의 원칙입니다. 뭐냐면 그 사회적으로 가꾼 재원을 사회적 부가 형성됐다고 해요. 거기서 위험에 빠진 사람,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 장애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차등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많이 배분하자라는 거예요. 사회적 부를 다 같이 똑같이 나누지 말고 가난하고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누가 될지 몰라요. 누가 될지 모르지만 어떻게 될지만 그때 더 많은 급여가 들어갈 수 있게 차등적으로 차이를 인정하자라는 거예요. 빈곤선 이하, 저적소득자, 사회적 위험반 실업제도, 산재, 은퇴, 질병, 육아 같은 것 때문에 소득이 없을 때 그때도 이런 식인 거예요, 다. 등등으로 어떤 원칙상 그렇게 하자. 그게 좀 안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그냥 그게 좋겠다. 한 가지 더 했어요. 그것만 갖고 안 되겠다. 사후적으로 이렇게 보상하고 하는 것 말고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도 능력을 갖고 태어났었으면 그걸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될 거 아닌가? 즉 적극적 기회 평등하는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누진세 구조에서 좀 위에서 좀 낮춰서 가져와서 그것도 쓰게 하고 사회적 경제 취약한 아이들에게 자원을 좀 집중하고 적극적 우대 조치 같은 거 해서
뭐 미국 같으면 흑인들에게 쿼터제에서 직업을 갖게 한다. 우리 같은 장애인 고용제도 같은 고용제도 같은 그런 걸 한다. 어쨌든 간에 기회평등을 좀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만드는 이것도 합의할 수 있을 거라고 본 거예요. 이 세 가지. 아까 그 유의원님께서는 존 롤스가 기본소득의 롤스의 영향이 같은 비슷한 거라고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롤스는 기본소득 반대론자입니다. 명확하게 반대했습니다. 왜? 차등의 원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일군 부를 가장 어렵고 위험에 빠진 사람한테 해야 되는 게 내 보장을 받는다고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건데 그냥 똑같이 나누자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그래서 엄청나게 반대하죠. 사실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복지국가는 돼지저금통 모형을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까 자유의 원칙에 따라서 누구나 일을 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자유롭게 일을 하고 거기서 보상받는 거. 그런데 위험에 빠졌을 때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상과 사회적 연대의 바탕에서 보상을 집중해 줍니다. 누구나 세금이라든지 사회보험료든지 어떤 형태로든 간에 돈을 냅니다. 모든 소득자가 냅니다. 재지정통에 쌓아둡니다. 그 다음에 위험에 빠진 사람에게 대지정통에서 급여를 후하게 차등의 원칙 따라서 주게 그렇게 됩니다. 내는 사람은 전체 국민이지만 받는 사람은 항상 소수죠. 우리가 건강보험 보험료 다 내지만 아플 때만 혜택 잘 보는 거잖아요. 소수입니다. 일단 받는 건.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급여가 후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나라 급여가 유럽 복지국가보다 낮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얘기할 때면 기본소득 방식보다는 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보편 보장을 받는 거고 복지 급여나 혜택을 보는 건 하다 어떻게 보면 선별적일 수 있죠. 욕구가 판정된 이후에 되는 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이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우리가 받는 프로그램들을 한번 이 프로그램들이 그냥 뭐 국가에서 주는 게 복지다가 아니에요. 프로그램은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대로 사실은 노동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국가가 성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정상적으로 노동활동, 즉 소득활동을 하는데 사회적 위험에 빠질 때 급여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산재수당, 실업수당, 연금 다 이런 거죠. 출산 전휴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 이런 것들입니다. 아이를 낳고서 일 못하게 돼서 나오게 되면 소득이 상실되니까 거기에 육아휴직급여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소득활동 못하게 가는 거. 두 번째는 정상적으로 노동활동하고 소득활동도 하는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지출이 늘어가서 돈이 사실은 빡빡하게 됐을 때 아파서 아프면은 의료비로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의료보장이 들어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생기면 지출이 늘어나잖아요. 소득은 계속 그대로라고 거기에 대해서 아동수당이나 공보육 같은 거로 해서 비용을 커버해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모든 사회 지출, 가계 지출이 막 늘었다고 규정해 주진 않아요. 도박하다가 그랬다가 여행 가서 그런 건 인정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또 필요한 꼭 그런 지출이 급격하게 늘었을 때 보호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케이스는 정상적인 노동활동을 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근로빈곤에 계속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적으로 정한, 적어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시민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지 하는 어떤 그 기본선에 부합하지 못하면 기초생활보장제도라든지 아니면은 EITC 같은 우리 근로장려금 같은 거 있죠. 그래서 타법으로 저소득자에게 돈을 더해주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보완해 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직업 역량이 부족하거나 정보가 부족해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적정 노동시장 정책에서 고용안전센터에서 구직하고 이렇게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직업훈련 같은 거를 시켜줘서 직업 역량을 갖게 해주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그 역량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쪽에 또 공적이 투자를 합니다. 이렇게 구성돼 이게 적정 노동시장 정책이라는 뭐 멀리 보면 단기간 공공근로라든지 아니면은 우리 이제 내년부터 시작하게 될 법원에 통과됐죠. 국민취업지원제도, 한국형 실업부조제도라는 것, 뭐 이런 것들, 뭐 창업지원 정책 이런 것들이 거기다 해당하게 됩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근로랑 연계된 상황에서 근로를 기반한 상황에서 복지국가가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복지국가가 자본주의, 그래서 옛날에 막시스트한테 굉장히 복지국가, 스웨덴 삼인주의자들이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왜 자본주의를 온전화시키느냐? 사회주의자는 자본주의를 싸워야 되는데 자본주의 온전화시키느냐? 삼인주의자는 자본주의의 이점,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경쟁의 이점이나 효율, 생산성 이런 거는
받아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위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안전망을 깔아주는 것이 그게 낫지 소비에트식으로 해갖고는 될 일이 아니다 라는 이제 그 판단에서 그렇게 한 거죠. 어쨌든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기본소득론자 등의 일군의 기본소득론자들은 사실은 그래서 이 페이드워크 노동과 상관없이 소득이 가야지 왜 꼭 노동하고 연계돼서 이렇게 위험 보장하고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대한 이제 비판들을 하는데 어쨌든 원리가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은 거기에 대한 가치 판단을 여러분이 하세요. 그러나 지금의 복지국가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하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어서 기본소득과는 다르다라는 것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급여라는 것이 현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물도 하죠. 서비스라는 거 하죠. 근데 그 이유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데 우리가 100만 원씩 그냥 아동수당 주는 거 10만 원 말고 100만 원씩 주고 공보육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그냥 아이 키우라고 할 수도 있어요. 100만 원 갖고. 그러나 공보육을 하는 이유는 사실 현금 받아서 그걸 꼭 아이 쓰는 경우가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100만 원 받아서 꼭 아이 쓴다는 보장이 없어요. 술 먹거나 뭐 딴짓 할 수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육 시스템을 대신 깔고 아이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의 목표 정책의 목표하는 달성도가 높은 게 이제 서비스, 소위 말 인카인드이기 때문에 이렇게 제약을 하지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현물과 현금 이런 식으로 현물과 현금이 함께 가는 식으로 복지국가를 건설해 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제 요 정도 이제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이제 기본소득으로 넘어가면서 거기서 또 이제 서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우리 백성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공유자산 실업이 계속되니까 필요하고 지금 양극화가 되니까 사각대 해소하기 위해서 해야 될 거고 소비가 부족할 거니까 소비증대에서도 기본소득 해야 될 것이고 또 어떤 일군의 사람들은 소유권 철폐 없이 공산주의 이상을 실현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아요.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지금 복지랑 사회보장 강화랑 얘기하고 하는 거니까 요 세 가지와 비교해서 이걸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쪽이 이게 더 효과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훨씬 효과가 좋다라고 보고 기본소득으로서는 효과가 떨어진다. 굳이 돈을 그쪽에 쓸 필요가 없다. 이런 식의 얘기고 공유자산 문제는 이게 소유권 문제니까 사실 아까 90%가 다 공유자산이라고 생산물의 90%가 공유자산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의 우리 소유권 체제랑은 토론이 필요한 문제인데 요거는 오늘은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기본소득 얘기하는 건 토론을 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런 거 가지고 사회보장 효과를 얘기하거나 소득제도의 효과를 얘기하거나 하는 거 가지고서 얘기할 때는 그거는 기본소득은 굉장히 열등한 수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소득 아까 복지국가에서는 대지정통을 말씀드렸는데 기본소득은 이 대지정통이 없습니다. 없을 수밖에 없죠. 왜? 돈을 걷는 족족 n분의 1에서 나눠 갖자는 거니까. 그렇죠? n분의 1에서 그냥 돈 들여온 대로 나눠 갖는 거니까 대지정통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한지 욕구가 있는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따지지도 않습니다. 장애가 있으면 더 줘야 될 텐데 장애가 있든 없든 소득이 있든 없든 은퇴했든 말했든 실업했든 안 했든 똑같이 그냥 주는 거예요. 욕구 판정도 없고 이렇게 쌓아놓는 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연대나 상호부조도 없다라고 봅니다. 왜 사회적 연대 상호부조 말씀드리냐면 다 같이 우리 보험료 내고 다 세금도 내지만 위험에 빠진 사람한테 더 몰아주라고 나는 안 받거든요. 나도 받으면 너도 위험에 빠졌는데 너도 30만 원 받니? 나도 30만 원 받았겠다 하면은 사회적 연대가 아니죠. 그렇게 되면 30만 원을 못 줘요. 나는 지금 당장 위험하지 않으니까 내가 보험료 내고 세금도 냈지만 나는 지금 받지 않겠다. 너가 더 많이 받아가라 하는 게 상호부조 사회적 연대죠. 그러나 나도 그런 위험에 빠지면 나도 좀 후하게 받아야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보편적인 보장을 해주는 걸 목표로 합니다. 우리가 보편적인 보장이 안 되니까 복지국가가 조금 좀 부족하다고 저는 이제 작은 복지국가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스칸디나비아 스웨덴보다 못해요. 지금 그 보장이 잘 안 돼 있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 원리 자체를 무시하거나 던져버리고 혹은 그게 약화될 수 있게끔 다른 곳에 재원을 많이 쓰는 거 저는 반대한다는 겁니다. 어쨌든 원리상으로 기본소득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로비만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무래도 세금을 더 걷게 되면 부자가 더 내는 거죠. 그래서 그냥 중저소득자가 혜택을 보겠죠. 그 식으로 하게 되면.
로비는 역할을 하는 거지 돼지정통은 없고 사회적 연대는 상도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기본소득이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이 개인에게 현금을 무조건 정기적으로 보편적으로 주는 것인데 이것도 복지는 사실 우리가 하는 복지는 시각적으로 다릅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죠. 개인에게 주는 거, 우리 연금 같은 건 개인에게 주죠. 저소득자를 상대로 우리는 가구를 중심으로 해서 줍니다. 가구별 소득계층을 따져서 줍니다. EITC가 그렇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개인별로는 소득이 없는 사람도, 그래서 무소득자라든지 소득이 없는 거로 쫙 나오더라도 가구별로 따져서 소득계층을 다시 나누게 되면 위로 쭉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산층 전업주부, 중산층의 청년들 소득은 없죠. 소득계층에서 맨 밑에 꼴라르게 있을 겁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그러나 개인별로는 맨 끝에 있을지 모르지만 가구별로 따지면 소득계층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소득자를 타겟팅해서 그 세대들의 좀 가처분 소득을 올려주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개인 소득 단위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가구 단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구 단위가 이제 기존 복지국가에서는 이제 사회보장제도는 있는 거고요. 아까 말한 대로 현금 아니라 서비스도 이제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무조건적으로 정기적으로 주는 거 있습니다. 누구에게? 비생산 연령에게는 그렇게 합니다. 노인들은 생산일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퇴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을 때까지 줍니다. 정기적으로. 그러나 근로 연령대 인구에게는 주긴 줍니다. 아까 위험에 빠지면 줍니다. 그러나 다시 노동시장에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둡니다. 실업급여도 사실은 구직수당으로 되어 있죠. 어느 나라나 그렇습니다. 스웨덴도 그렇고 구직활동을 하는 걸 전제로, 그 다음에 직업훈련을 받는 것을 전제로 해서 실업수당이 나갑니다.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조건이 붙어요. 그 다음에 지급기한도 제한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실업급여 우리나라 9개월이 최대가 9개월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좀 짧죠. 유럽 같으면 1년, 2년, 뭐 실업부조제도가 있으면 더 하는데 어쨌든 그래도 제한이 들어갑니다. 육아휴직급여도 1년입니다. 다시 복귀하라는 뜻입니다. 노동에.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조건을 열부 안 하느냐가 기본소득하고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건 판단, 가치 판단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재미있는 거, 저는 기본소득론자들이 복지를 선별복지라고 이렇게 부르고, 왜? 욕구와 위험을 따지고 주니까 선별복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하는 거가 하는데, 저는 표현을 정확히 하자면 복지가 아니라 무차별적인 거죠. 위험과 욕구를 따지지 않고 주니까 무차별적인 거고, 복지국가에서 얘기하는 보편주의는 소득을 따지지 않고 위험이 있는 곳에 다 주면 보편주의 된 겁니다. 다시 말해 이런 거 가구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저소득자 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급식을 제공하면 보편주의죠. 그런데 기본소득 입장에서 보면 왜 학생만 주느냐, 전 국민 안 주고, 이런 논리가 됩니다. 스웨덴도 지금 욕구와 위험을 따져서 주죠. 위험과 욕구를 따져서 주고, 소득 굳이 따지지 않고 위험과 욕구가 있으면 다 줍니다. 보편주의적 복지국가죠. 그런데 위험과 욕구를 따지게 된다고 해서 선별적 복지국가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소득에서 하는 보편주의랑 복지국가, 기존 복지국가에서 얘기하는 보편주의가 맥락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걸 구분하려면 위험과 욕구를 따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무차별적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지와 아까 뭐 사각지대 문제가 있으니까 1차 안전망으로서 기본소득 깔자라는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소득제도 효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자, 뭐 경제적 소비 증대도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시는 게, 기본소득 어쨌든 좋은 건데 돈이 많이 들어서 당장은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해요. 일단은 뭐 돈이 많이 듭니다. 만 원짜리 한 사람한테 한 달에 10,000원씩 주는 거로 해도 연 6조가 드는 거니까, 뭐 기초연금의 반 정도가 드는 큰 돈이고요. 그러니까 뭐 25만 원, 30만 원 주는 기초연금의 반 정도가 드는 거고, 10만 원씩만 해도 62조인데
이제 우리나라 현금복지 지출, 뭐 연금부터 아동수당, 뭐 기초연금, 뭐 다 한 거, 뭐 생계급여까지 해서 다 한 거에 버금가는 돈이니까 굉장히 커요.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서 저는 사실은 비판적인 게 아닙니다. 정책 효과가 떨어져요. 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실현하고 싶은, 해결하고 싶은 목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 해결. 그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각지대 해소 당연히 되겠죠. 모든 사람한테 주니까 사각지대는 없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 문제는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적용의 사각지대, 하나는 급여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냥 연습삼아 한번 이러고 질문해 드릴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편적으로 사실 보장이 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회보험 방식임에도 그렇게 되는 이유는 보험료 못 내는 사람은 의료급여에서 해주잖아요. 일반 재정에서 보험료 내주고 혹은 본인 부담까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편적인 보장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 건강 보장 시스템, 우리나라 시스템 적용의 사각지대는 없죠. 누구나 다. 그쵸? 가니까. 급여 사각지대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느 정도 충분한 의료 보장을 받아요. 뭐 요번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나타났지만 노후소득 보장 체제 같은 경우에 국민연금에 사각지대가 있죠. 보험료 못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기초연금으로 메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두도 어떤 노인이든 연금은 다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적용의 사각지대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급여의 사각지대는 남아 있어요. 왜? 노인들 아까 30만 원, 하위는 30만 원만 받고 나머지는 25만 원 받는데 국민연금이 아직 성숙이 안 돼서 국민연금 받지 못하고 국민연금 시작한 지가 우리가 40년도 안 됐어요. 근데 40년 돼야지 급여를 만으로 받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국민연금 받는 사람이 얼마 없고 기초연금에 의존하는 사람이 많은데 급여가 아까 우리 기초선이라 그러면 생계급여만 해도 52만 원 아닙니까? 그거보다 낮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노인 중에 40%가 지금 빈곤선 이하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급여의 사각지대가 있는 겁니다. 25만 원, 30만 원 받아도 급여의 사각지대가 있는 거예요. 자, 이 논리대로 이제 하게 되면 사각지대가 기본소득과 해소가 될까라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세모녀 얘기도 하고 뭐 어쩌고 하고 하는데 자, 그래서 얼마를 요즘에 고용보험 얘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고용보험 쪽으로 하게 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 건강보험, 4대 사업 중에서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적어도 사각지대가 없습니다. 적용의 측면에서는. 그렇죠? 일반 재정. 산재보험도 사실 사각지대는 없어요. 왜냐하면 산재 가입이 안 돼 있는 사업장, 그러니까 고용주가 돈을 내줘야 되는데 안 내서 했다 하더라도 산재 사고가 나면 무조건 노동자를 먼저 급여 처리하고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고용주에게 추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 입장에서 보면은 보험에 가입 안 되더라도 혜택은 또 동일하게 받게 되어 있지요. 지금 남아있는 게 고용보험입니다, 사실. 그래서 고용보험 부분에 사각지대가 남아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요번에 뭐 전국민 고용보험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이제, 하는 그 단계에 이제 와 있다라는 거죠. 자, 전국민 고용보험을 하는데 작년에 고용보험에 쓴 재원이 9.3조입니다. 실업급여 총액 말하는 실업. 우리 고용보험은 실업급여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직업훈련도 해주고 여러 가지 고용유지금도 있고 뭐 이런 거 하는데 어쨌든 실업급여 총액만 9.3조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 취업자의 50%가 커버되어 있고요. 나머지 취업자, 이 취업자라고 하는 건 자영자를 다 포함하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뭐 플랫폼 노동자 뭐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한 40몇 % 됩니다. 나머지 10% 정도는 뭐 공무원, 뭐 교사 이런 사람들이 적용 제외자니까 빼고 한 40몇 % 정도가 지금 비어 있고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각지대에다가 지금 50%에다 쓰는 9.3조를 만약 이 40%에다가 그냥 지금 제도를 쓰면 될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냥 이전한다면 지금 제도의 구조 쓰는 것 같고 나머지 그냥 그 구조 갖고 이 구조를 플러스해서 구조를 동원해서 40% 정도 되는 사각지대 쓰자. 지금 국가에서 추계하는 거는 한 3조 정도 혹은 4조 정도가 더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전국민 고용보험 하게 되면. 그럼 어쨌든 구조라고 그냥 쉽게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 갖고 쓰게 되면은 최저 월 180, 최소가 160이에요. 제가 이거는
법이 바뀌면서 경과 규정에 180인데 어쨌든 160입니다. 경과 규정이 지나고 나면 지금부터는 160입니다. 최소가 160, 최대가 198만 원을 받습니다. 물론 기한 제한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소득 비례형, 그러니까 60% 자기 소득의 60%를 받는 거지 100%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사이 어디에인가 160에서 198, 그 사이 어디에인가 자기 돈이 들어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받는 것을 지금 사각지대가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이 이제 뭐 플랫폼 노동자인데 소득이 없다던가 뭐 하게 되면 어쨌든 해서 이런 제도를 받을 수 있죠. 그런데 만약에 9.3조를 가지고 기본소득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하면 아까 말한 사각지대는 완벽하게 해소될 수 있어요. 적용의 사각지대는 완벽하게 해소될 겁니다. 그렇지만 급여의 사각지대는 남는 거예요. 왜 구조 갖고 한다 그러면은 14,900원밖에 안 되니까 적용이 사각지대가 해소되면 뭐 합니까? 이거로 실효성이 없는데. 자, 그러면 누가 언제 그러면 그 실업자에게 14,900원 되는 기본소득 하자고 그랬냐? 기본소득 더 좋은 거로 하자. 그러면 얼마짜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면 실업급여가 요 정도 주면 그래도 실업급여 가족도 있고 하니까 한 100만 원짜리 정도로만 하자고 기본소득 하게 되면은 624조가 드는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국가 예산이 500조인데 사실 불가능한 얘기지 않습니까? 10조? 10만 원짜리 기본소득 할까? 그래도 60조가 넘지 않습니까? 아까 말한 대로 우리나라 전체 평균급여의 70조에 버금가는.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당장은 이게 실현하기가 어렵고 혹 10만 원짜리라도 실현한다 하더라도 실업자들한테 큰 도움이 안 돼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 차원에서 기본소득을 얘기하는 것은 조금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뭐 공유재산 뭐 이런 거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회보장 차원에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거고요. 재분배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재분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조세 사이드에서 납니다. 그렇죠? 부자에게 많이 걷고 가난한 사람에게는 조금 거두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소득 차이가 이렇게 됐다가 세금을 내고 나면 이게 줄어들겠죠. 이렇게 되니까. 그렇죠? 이거는 기본소득 하나, 복지 하나 똑같은 거예요. 이 조세 사이드에서 소득 때문에 나는 거는. 문제는 지출 사이드입니다. 지출 사이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업자에게 들어가고 육아휴직자라는 소득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소득이 격감한 사람들에게 가거나 열심히 일해도 저소득자인 사람들 에게 급여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소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급여가 들어오니까 다 올라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소득재분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본소득에서는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나눠주니까.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똑같이 나눠주니까. 소득재분배가 지출 사이드에서는 나질 않아요. 조세 사이드와 지출 사이드가 한꺼번에 나는 복지급여가 훨씬 소득재분배 효과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같은 돈을 쓰더라도 이렇게 위험이 있는 곳에 우리가 지금 급여가 아직 낮은 편이니까 뭐 적어도 뭐 유럽식의 뭐 한 3분의 2 정도 수준이라도 급여 수준을 높여주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또 지금은 사각지대 봐서 못 받는 사람에게 접근성을 높여서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자. 하게 되면 소득재분배 효과가 훨씬 크고 양극화 해소 효과도 훨씬 큰 거죠. 기본소득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까 조세 사이드에서 라고 하니까 조세를 더 많이 걷어갖고 기본소득을 크게 하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양쪽에서 나는 소득재분배, 그러니까 이방 증세를 하더라도 이 증세한 거를 복지급여로 쓰면 재분배 효과가 더 크다. 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소득이 없다는 게 아니라 더 크고 지금 우리가 하는 방식으로 쓰는 게 낫다라는 거죠. 아까 이거 이제 백성호 교수님이 말씀하신 게 이 그림일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주면 똑같은 이렇게 돼야 간다라는 거고요. 백성호 교수님이 뭘 날려버린다, 장막을 펜스를 날려버리는 게 펜스를 날려버리는 게 기본소득은 아니죠. 왜냐하면 펜스는 위험을 상정하는 겁니다. 펜스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험에 가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복지급여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은 그냥 이 밑에가 이게 기본소득이지 펜스가 기본소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까도 말씀드린 건데 개인의 소득재분배와 가구당 소득재분배는 다른 겁니다. 기본소득은 개인 내 그냥 쭉 주잖아요. 그 개인에는
상위 계층 사람들의 가족 구성원보다 다 그냥 다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가구 단위로 바꾸면 소득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라 랩 2050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30만 원 국민 기본 소득제. 30만 원 국민 기본 소득제라고 해서 30만 원 다 나눠주는 그걸 주창한 그 랩 2050에서 시뮬레이션한 결과입니다. 개인으로 30만 원 받는 거를 가구당으로 바꾸면 어떨까 하고서 시뮬레이션 했어요.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소득 1억 외벌이 4인 가구는 세금을 더 내더라도 353만 원의 순이익이 난다. 부부 합산 연소득 9천만 원 맞벌이 3인 가구는 314만 원의 순이익이 난다. 그런데 연소득 3,500만 원의 노부모를 부양하는 3인 가구는 168만 원만 이익이 난다. 뭐 이익을 따지는 거 뭐하죠? 어쨌든 세금 나고 하여튼 기본소득 받으니까 이렇게 된다. 소득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2인 가구는 늘어나는 게 없다. 연소득 5천만 원의 청년 1인 가구는 마이너스가 난다. 즉 개인 단위에서랑 가구 단위라면 달라지겠습니다. 가구 단위에서는 가구원 수가 많은 사람이 유리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 보면 빈곤은 어디에 집중되냐면 1, 2인 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구 단위로 바꾸면 달라진다라는 점. 왜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산층 전업주부, 중산층 청년이나 뭐 한 사람들은 소득은 없어도 개인 단위는 꼬랍이지만 가구 단위로 바꾸게 되면 소득 계층이 쫙 올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거기다가 다 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단지 이제 이미 얘기가 나왔으니 말씀을 하나 좀 드리면 랩에서 이거를 제시한 이유는 1억 버는 사람도 300만 원씩 순이익이 나는 거니까 이 기본소득이 좋은 거다라고 해서 하려고 보여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좀 조심해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조세 감면 폐지 등등을 해서 사실상 증세한 거, 소득세에서 증세한 거는 56조 원 뿐입니다. 나머지는 우리 아까 백승호 선생님이 보여주셨듯이 뭐 EITC나 기초연금 어쩌고 한 그런 거에서 한 30조 정도 만들고 나머지는 뭐 기금이나 뭐 예산을 삭감해서 만들어 준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56조만 세금을 더 내서 만든 것이고 나머지 130조, 130조는 기존 예산에서 깎아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즉 기존 예산을 통해서 받아야 될 혹은 서비스 형태가 됐든 뭐가 됐든 받아야 될 거를 안 받고 그거를 현금화해서 주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소득이 낸 거에 비해서 받는 게 많은 것처럼 올라간 겁니다. 받아야 될 서비스를 안 받고 그거를 현금화해서 받았기 때문에 이게 쭉 올라간 거이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이다. 그건 좀 알아주시면 좋고 어쨌든 핵심은 개인 단위와 가구 단위 환산하는 게 만약에 여러분이 소득 재분배라는 것을 재분배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면 이걸 꼭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재분배 패턴이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빈곤선 이상 소득계층, 우리가 해서 빈곤선에게 주니까 기존의 복지급여에서는 빈곤선 이상 소득계층에서로부터 빈곤선 이하 소득계층으로 소득 이전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소득 이전이 일어나는 게 아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험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 이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건강한 사람에서 병자로, 그렇죠? 보험료는 다 내는데 아픈 사람만 혜택받으니까. 소득 활동하는 사람은 실업자에게로. 근로 연령대 사람들이 번 돈으로 은퇴자 노인에게 가고 건강한 근로자가 산재 입은 사람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소득 이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꼭 부자, 저소득자 이 관계가 아닙니다. 위험이 없는 사람에서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소득 재분배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중산층도 복지국가에서 혜택 봅니다. 중산층이 나락으로 위험에 빠졌을 때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만드는 게 복지국가입니다. 사회적 위험에 빠져 소득 상실이 됐을 때 복지급여를 제대로 충분하게 받지 못하면 그래서 소득 비례형으로 기본적으로 되어 있어요. 실업급여라든지 육아휴직급여라든지 우리가 이제 소득급여가 소득 비례 연금이라든지 소득 비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산층이 많이 그리고 보험료 비율에서 많이 냈기 때문에 많이 받게 되어 있어요. 왜 위험에 빠졌을 때 집안 다 망하지 말라고 최소한의 안전망을 갖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편주의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느 옛날부터라도 저소득자에 대한 보호해왔었어요.
보편주의라고 하는 것은 위험에 빠진 중산층들한테 보호할 거냐 만 할 거냐였었어요. 소득 수준에서 상관하지 않고 저소득만 하는 게 아니라 위에까지 다 해주는 게 보편주의니까. 그게 보편주의였고, 보편주의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중산층들이 공적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적으로 보호를 받지 않고 자녀적인 혹은 자녀적인 시스템, 아까 저소득자들만 기본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된, 예를 들어 미국이라고 하는 경우, 그렇게 되면 중산층들이 민간보험에 혹은 자기 저축에 의해서 위험에 대비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이제 백승호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자녀주의 복지국가는 세금을 내는 중산층, 왜 중산층은 자기 직접적인 큰 보호는 민간을 통해서 하니까, 민간 의료보험, 민간 개인연금 같은 거로 하니까, 그것과 공적으로 보호를 받는 빈자로 나눠주는 이중국가가 이제 미국 같은 나라에서 생기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보편주의적인 복지국가인 스웨덴에서는 이 차이가 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득 이전 패턴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고, 기본소득의 소득 이전 패턴은 기본적으로 가장 큰 거는 소득 활동하는 사람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로 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업주부가 받을 수 있는 건 없었어요. 이제 아이를 낳았을 때 육아수당이라든지, 그건 아이는 우리 사회적인 자산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적으로 이렇게 말하자면 투자를 합니다. 그다음에 공보육한 거에서 받을 수 있었지만, 전업주부가 뭐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것도 아니고 뭐 실업수당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비경제 활동 인구에 대해서는 사실은 복지급여가 들어가질 않아요. 아주 가난하면 들어가죠. 가난하면 이제 최저생활을 보조하는 걸 해줘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기본소득 하게 되면 그걸 불문하고 다 가다 보니까 근로연령 때 비경제 활동 인구에 쫙 돈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패턴의 소득 이전입니다. 복지급여에서 볼 수 없는. 그 다음에 기본소득의 재원을 어떻게 마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소득세를 인상하게 되면 소득세에서 이게 고소득 이렇게 되는 거고, 국토보유세를 하면 토지 소유자에서 아닌 사람, 플랫폼 아까 구글세 이런 거 하게 되면 플랫폼 기업에서 아닌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소득세 분배가 다양하게 일어나는데, 약간 복지급여랑 패턴이 다르다라는 것은 이해를 하셨으면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소득은 보험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냥 나눠주는 거니까. 예를 들면 아까 국민건강보험도 말씀드렸지만, 자동차 보험 같은 것도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동차 보험료 다 내지만 그거를 사고 났을 때 사실은 보상을 크게 받으려고 자동차 종합보험 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소득은 그런 게 아니라 일단은 보험료 거둔 거를 n분의 1로 그냥 나눠주잖아요. 자동차 사고 나든 안 하든 쫙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나눠주게 받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험한 건 그대로 남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현실적으로 줄 수 있는 게 10,000원 정도 되겠지만, 10만 원, 66조를 들어서 60조를 넘겨서 10만 원짜리를 한다고 칩시다. 시간이 별로 없군요. 네. 10만 원짜리에서 60조를 들여가지고 10만 원짜리 기본소득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게 10만 원 갖고 생활이 안 되니까, 당연히 안 되니까 더 일을 해야겠죠?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번 위기 같은 게 생겨갖고 회사가 어려워져서 내가 실업을 당하게 됐다. 그럴 때 10만 원 갖고 해결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업보험 그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적 위험에 대한 보호를 못 해주니까 기본소득은 어찌됐든 기본소득 하더라도 지금의 보장체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하시는 게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래 지금의 사회보장체제 그대로 두고 기본소득을 하자는 거지 지금 사회보장제도 없애자라는 거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기본소득, 백승호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예산 제약이라는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것을 못하게 된다라는 것, 그걸 이제 좀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 어쨌든 간에 사회보험이라는 거 혹은 꼭 보험 형식이 아니라 일반 재원을 가지고 하는 것도 다 보험 형식이에요. 위험한 사람에게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것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 소비증대 효과가 기본소득 주면은 그게 소비하게 되니까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소비증대 효과는 기본소득보다 사회보장급여가 훨씬 큽니다. 왜? 소득이 낮은 사람은 돈이 없어서 못 쓰기 때문에 돈이 들어오는 대로 족족 씁니다. 소비 성향이 높다라고 그러죠. 그러나 가계동향조사를 보더라도 하위 20%가 아닌 그 위에 사람들은 100만 원이 들어온다고 다 쓰지 않아요.
80만 원, 75만 원, 70만 원, 상위 20%는 59만 원만 씁니다. 나머지는 저축해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똑같이 부자까지 똑같이 그냥 나눠주는 거에서 드는 총소비 증대 효과보다는 돈이 부족한 사람에게, 어려움에 처한 사람에게, 저소득자에게 돈을 또 후하게 주는 것이 총소비 증대 효과가 큽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소비 증대 효과를 하려면 복지를 강화하는 게 답이다라는 거죠. 미래를 위해서 기본소득 하자. 저는 기본소득 논제 너무 기술 결정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AI와 로봇이 일자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이 일자리를 결정합니다. 실리콘밸리, 우리나라 판교, 4차 산업혁명을 타고 있는 이곳에서는 고용이 늘고 인구가 늡니다. 4차 산업혁명을 타지 못하는 곳, 러스트밸리, 미국 러스트밸리, 우리나라 같으면 GM 공장이 문닫은 곳, 일자리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화를 선도하는 독일 실업률 3.4%, 그렇지 못한 그리스 19.3%, 우리나라 로봇 밀집도 세계 1위라고 그러죠. 한국 실업률 3.7%, 로봇 같은 거 없었던 옛날 50년에 우리는 실업률 34.2%, 아프리카에 몸으로 때우는 아프리카 실업률이 더 낮아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거기 25%, 30% 다 그렇죠. 경쟁력입니다. 결국에는 기계화를 하고 자동화를 하더라도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 고용이 유지되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세금 납부하면 그거로 또 우리가 사회 서비스도 하고 전후방 연관 효과가 있어갖고 고용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기본소득이 필요한 세상이 올 거라고 단언하진 말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경쟁력을 갖추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일자리 없으면 그때 하면 됩니다. 시스템이 필요 없어요. 아동수당처럼 법 만들면 그 다음에 시작할 수 있습니다. 현금투성 프로그램이니까. 왜 지금부터 올지 않을지도 모르는 미래에서 지금부터 기본소득에서 조금씩 나눠줘야 된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해야 될 일은 변화하는 노동시장에 적응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노동시장에 아까 말한 대로 진짜 제조업 부분에서 노동 줍니다. 그 다음에 하층에서 서비스 분야에서 눕니다. 또 하나 늘은 곳은 상층입니다. 아까 판교나 실리콘밸리 같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해야 될 일은 이 변화에 국민들이 적응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즉 되도록이면 밑으로 떨어지지 않고 유지하던가 상층으로 올라갈 수 있게 평생교육체제, 직업과 연계 평생교육체제 공적인 투자를 다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소득보장 해야 됩니다. 근데 소득보장 방식이 위에 이렇게 있고 중간에 줄고 밑에가 이렇게 커지는데 소득보장을 위에서부터 기본소득은 이렇게 하자라는 겁니다. 판교에 있는 사람부터 이렇게 하자라는 거죠. 전체에게. 그게 아니라 밑으로 깔아야 됩니다. 밑에가 커지는 이쪽에 안전망을 튼튼하게 깔아야 되는 거고 지금 얘기 나온 게 예를 들면은 뭐 기본 전국민 고용 안전망을 하겠다라는 것이라든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지금 계속 양이 안 차서 여러분이 그럴지 모르지만 계속 좋아졌습니다. 계속 그것도 더 이제 접근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해 가는 거지 기본소득 그냥 위에 준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왜 자꾸 제가 볼 때는 여러 감을 따져봐도 복지급여보다 낫지 않은데 왜 기본소득을 계속 얘기할까? 정치가들이 요즘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은 복지급여와 달리 작은 금액이지만 유권자 전체에게 갑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죠. 복지급여는 보편적인 보장은 받지만 아플 때 보고 실업할 때 받기 때문에 소수입니다. 소수에게 후하게 주는 것보다는 조금씩이라도 다수에게 나눠주는 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이 그랬었죠. 중위소득 이하에게, 중위소득 이상자는 실업급여랑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커버가 되니까 밑에 중위소득 이하에게 재난지원금을 하자는 게 정부 원안이었습니다. 당정관계에서 선거 앞두고 70%가 됐죠. 그 다음에 선거 기간에 100%가 됐습니다. 정치 논리라고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지금 기본소득 하자고 하는 것은 계속 이런 논리의 정치가들이 이제 잡고서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효과성은 다 떨어지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거 하나 가지만 말씀드리고 시간 관계가 없다니까 하고 나머지는 이제 질의응답 시간을 하겠습니다. 이제 백승호 교수님도 그렇고 많은 기본소득 논자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복지급여 지출이 GDP 대비 11%가 OECD 평균 21%니까 차액 10%를
기본소득의 밑바닥을 까는 거를 하자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사회보장 효과가 다 떨어집니다. 소비증대 효과도 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쓰면 안 되고 사회보장을 강화하는 식으로 해서 요 차액 10% 써야 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런데 현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무슨 현실이냐? 지금 여기서 10%를 사실은 다 기본소득이나 복지 강화에 10% 다 쓸 수가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령화 때문에 발생하는 자동 지출이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고령화가 되면 지금 연금 지출은 가만히 있어도 노인 인구가 늘게 되면 자동으로 늘어납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게 됩니다. 의료비 지출이 보통 사람보다 노인 인구가 쓰는 의료비가 4배가 됩니다. 사실은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장을 하는 거지죠. 그거 자연 지출이 앞으로 15년, 20년 되면은 우리가 OECD 평균의 17%에서 18%까지 갑니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3%, 그러니까 고령화 때문에 생기는 자연 지출 증가를 빼고 3% 정도, 만약에 우리가 이게 목표라면, OECD 평균이 목표라면 3%, GDP 3% 정도를 복지 강화에 쓸 수 있는 돈입니다. 3%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조 정도 됩니다. 60조면은 기본소득화하면 1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고요. 1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는 거고, 60조를 저는 그렇게 쓰지 말고 지금 아까 이제 기초연금 우리가 12조 쓰지 않습니까? 11.9조 씁니다. 12조 쓰는 기초연금에서 아까 빈곤선 이하, 그것도 10만 원짜리가 아니라 20만 원, 25만 원, 30만 원 주는 거지만 그것도 부족하니까 기초연금을 조금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것도 사실 한 52만 원까지 올리는데 그냥 올릴 수는 없고 기초보장제도에서 노인을 65세 이상 노인을 기초연금하고 합쳐서 생계급여인 52만 원을 보장하는 스웨덴식 기초보장연금을 하자고 하는데 어쨌든 이런 데 돈을 써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실업급여가 지금 198만 사실은 최저임금 수준입니다. 이거를 급여 상한을 좀 올렸는데 우리가 소득 비례형으로 60%를 보장하게 되어 있지만 급여 상한이 너무 낮아서 사실상 중산층 근로자들에게는 실업급여가 사실은 큰 도움이 못 됩니다. 그래서 상한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데도 또 돈이 들어가서 위험 보장을 강화하는 것. 즉, 우리는 지금 의료 보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책임보험 수준의 복지국가를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으로 얘기하면 책임보험 수준입니다. 이거를 종합보험 수준의 복지국가로 가는데 재원을 좀 쓰자라는 게 저의 주장이고, 만약에 여기에 써야 될 재원을 사고도 나지 않은데 자동차 보험료 거둔 거에서 사고도 나지 않은데 나눠주기 시작하면 얼마밖에 조금씩밖에 못 주면서 사고 위험은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쓰지 말고 위험 강화에 쓰자. 즉 복지국가 강화하자라는 겁니다. 스웨덴만큼까지는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나은 복지국가 갈 거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매년 10% 이상씩 복지 지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양이 안 차서 뭐 50%, 100%씩 늘어야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건 불가능한 거고요. 할 수 있는 수준에서 10%씩 계속 올리고 또 지같이 위험이 되면 또 새로운 제도 쪽에서 조금 더 퀀텀 점프하고 이런 식으로 가서 복지국가를 강화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일이지, 효과성이 낮은 기본소득 가지고 복지하자라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로 그러면 발표 마치겠습니다.